아무래도 몇 년간이 지나고 기회의 2026년이 지방 부동산에서 열리고 있지 않나. 결국은 사람들이 모두 막연히 생각하지만 실천에 옮기지 않는 부분이 사실 예고된 미래에 대한 준비거든요.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예고된 미래라는 건 결국은 세 가지거든요.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51%입니다. 현재 중장기 평균이 53, 4% 정도 되거든요. 중장기 평균 대비 조금 낮은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유통매물을 중요성을 늘 강조를 하는데, 유통매물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면 매매가가 됐든 전세가가 됐든 늘 급등을 하는 상황이 지금까지 역사가 증명해 줬습니다. 한 예로 2006년과 2018년에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중과하니까 다주택자로부터 나오는 유통매물이 감소를 해버려서 집값이 급등을 했고, 2020년에 임대차 3법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이 임차인들이 쓸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임대매물이 줄어버렸죠. 유통매물이 줄어든 겁니다. 왜냐하면 너도 나도 2년에서 4년으로 계약을 연장하기 때문에 전세 유통매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세가가 급등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2020년 같은 경우는 서울의 입주 물량이 57,000호, 아파트 기준 57,000호 역대 최대 입주 물량이 몰렸었는데도 2020년에 전세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전세 유통매물을 감소시키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전세가를 급등시켰는데, 바로 토지거래허가제 때문에 임대매물이 감소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실거주로만 주택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분이 많이 나가면 그 집은 이제 다른 임차인을 찾거나 집주인이 매도하게 되는데 실거주 수요만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임대매물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축 공급도 감소를 하게 되죠. 신축 공급 감소폭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신규 공급 감소 그리고 유통매물이 감소를 초래하는 토지거래허가제 때문에 전세가가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가가 오르고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가를 자극시키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2008년부터 수도권 부동산이 이제 많이 하락할 때는 전세가율이 38%였거든요. 굉장히 낮았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가율이 51%인 상황에서 전세가가 이제 많이 오르게 된다면, 이제 사실은 이제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도 12개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제 때문에 갭 투자가 안 됩니다만, 만약 전세가가 폭등을 하게 되면 바로 거기에 살고 있는 세입자분들이 이제 신규 매수 수요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고 보고요. 환율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물가를 더 자극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슈퍼 예산을 이미 책정을 했고, 그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통화량이 많이 풀리는, 돈이 많이 풀리는 상황이라면 물가를 자극할 거거든요. 여기 상황에서 금리까지 내린다면 더 물가 급등의 여건이 갖춰지는 셈입니다. 고환율의 확대 재정, 통화량 증가, 물가 급등의 여건이 갖춰져 버리거든요. 그런 상황을 감안하면 금리를 내리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다만 금리 수준은 그렇다지만 통화량이 급증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결국은 이러한 부분이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실물 자산의 가치를 밀어올리는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제를 완화한다면 아무래도 매수세를 더 촉발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할 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에 재건축을 좀 저해하는 요소가 있을 수 있고, 대출 규제도 재건축 재개발, 예를 들면 1+1을 갖고 있는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현금 청산을 당할 리스크가 있는 등 현재의 규제 상황에서는 여러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속도를 좀 저해하는 요소들이 현재의 규제들입니다. 그러한 규제를 좀 완화를 시킨다면 공급 확대가 좀 이루어지는 그러한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5년 임기 정부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기대 효과를 바라고 행동하는 게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제를 풀면 단기적으로 집값이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무릅쓰고서라도 중장기적인 공급 확대를 위해서 과연 규제를 완화할까, 그런 부분은 의문점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정보가 워낙 유통이 활발하다 보니 시장 참여자분들이 모두가 향후 공급 감소를 알고 있죠.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락 가능성을 논하기에는, 하락을 기다리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공급이 계속 줄 것이고, 또 하나는 유동성, 통화량으로 대변되는 유동성은 강화됩니다. 유동성을 어떻게 보면 수요라고 본다면 부동산도 공급이 줄고 수요가 느는데 과연 그 재화의 가치가 떨어질 것인가 라고 볼 때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서울 부동산이 중장기 하락장을 겪었을 때가 1991년부터 95년, 2009년부터 13년입니다. 두 번이었는데 1991년부터 95년에는 1기 신도시가 입주하면서 대규모 입주 물량이 터지면서 91년부터 하락을 한 셈이었고, 2009년부터 13년까지는 사실은 대규모 공급 물량은 아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가율 역대 최저였거든요. 버블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그 버블이 무너지면서 이제 집값이 하락을 했던 상황인데, 그 두 가지 사례와 지금을 비교하면
우선 91년부터 95년까지 하락을 초래했던 대규모 신도시 공급이 지금 있느냐? 없죠. 당분간 없습니다. 3기 신도시도 진척이 좀 더디죠. 2009년부터 13년까지 하락을 초래한 버블이 그렇게 컸냐? 그 당시 전세가율이 38%였고 지금은 서울 기준 전세가율 51%입니다. 버블이 그때보다 작기 때문에 그러한 중장기 하락을 논하기에는 좀 가능성이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리가 내려가기 힘들다. 그것만 봤을 때는 그러면 집값도 마냥 오르진 않겠네. 금리가 낮지 않은데 어떻게 집값이 계속 오르냐는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반대급부로 유통화량이 확대되고 공급은 줄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급이 영향을 미치는 공급의 영향도가 커지는 시간이 올 것이라 생각되고요. 또 하나 올해 5월과 9월에 주택산업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이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 수도권 부동산은 유동성이 중요하고 유동성과 금리가 중요하고 지방 부동산은 공급이 중요하다는 일치된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이 더 공급이 많이 감소를 하거든요. 수도권보다. 왜냐하면 공사비가 같이 올라도 수도권은 받아줄 수요가 있었지만 지방은 받아줄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공급이 더 감소하게 돼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그 공급이 감소되면서 이제 집값을 밀어올리는 상황이 지방에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공급의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특히 비수도권일수록 그렇게 되는데 비수도권에 아무래도 몇 년간이 지나고 좀 기회의 시간이 좀 오는 기회의 2026년이 지방 부동산에도 열리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승의 진원지는 어떻게 보면 강남 3구에서 시작이 돼서 이제 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거리별로 순차적으로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고 위례나 동부산도 어떻게 보면 동남권에 속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이 오르면서 이제 순차적으로 퍼지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바닥과 어깨를 맞추는 것은 좀 어렵다. 사실은 어렵죠. 특히 서울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항공모함 같은 큰 존재라기 때문에 항로를 바꾸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한번 이제 변침한다고 하죠. 변침이 쉽지 않은데 서울 부동산이 예를 들면 중장기 하락장을 겪고도 5년 이상 하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4년까지 하락하면 그 다음에 늘 반등을 했거든요. 진짜 바닥은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소위 말하는 1991년부터 95년까지 좀 조정을 겪고 또 2009년부터 13년까지 조정을 겪었을 때 이유는 진짜 바닥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은 당분간 서울이 중장기 하락장을 겪기는 어렵다고 봤을 때 진짜 바닥을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고 어깨라고 봤을 때는 사실은 저는 전세가율이랑 주택구입부담지수를 눈여겨보고요. 제가 2023년에도 부동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때부터 한 7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가장 크게 틀린 건 2023년이었고 사실은 2022년에 이제 금리가 급등하면서 집값이 많이 하락했었는데 2021년에 제가 낸 책에서는 그 코로나 영향도 있고 해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주택구입부담지수가 뭐냐면 내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게 주택구입부담지수가 다시 말하면 소득 대비 주담대 원리금 상환 수준이 2021년이 너무 올랐거든요. 역대 최고점을 50% 넘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21년에는 현재 상황이 위험하다. 당분간은 매수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한테는 다행히도 22년에 금리가 더 오르면서 더 이제 주택구입부담지수가 더 올라가면서 이제 많이 집값이 빠져서 그렇지만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주택구입부담지수는 과거 전고점 대비는 아직 평균보다 높지만 전고점보다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 어깨가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다만 평균이 함정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서울은 이게 서울 전체 평균이기 때문에 사실 서울 상급지 같은 경우는 전국 최상위 소득자의 소득 증가율이 3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정책이 변화만 수반된다면 현재 최상급지의 상승이 어느 정도 멈출 수 있는 상황이 좀 올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역별로 좀 상황이 다르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눈여겨보는 게 미분양 추이거든요. 사실은 그 미분양이 많이 있으면 그게 그 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어야 이제 반등을 하기 때문에 지방 같은 경우는 미분양 추이도 좀 바닥과 어깨를 맞추는 데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방은 공급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드렸지만 또 하나는 이제 고소득자. 울산이 광역시 중에 제일 빨리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24년 하반기부터 반등을 시작했고 25년에는 서울 못지않게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울산이 제가 데이터를 좀 따로 봤더니 그 국세청에서 매년 이제 데이터를 발표하는 게 있는데 전국 상위 10% 고소득자, 전국 상위 20% 고소득자의 지역별 비중을 발표를 하거든요. 그걸 봤더니 울산이 2023년부터 고소득자 비중이 급증을 합니다. 2010년대 후반부부터 2020년대 초반부까지는 조선업이 많이 안 좋아져서 울산의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 23년부터 고소득자가 급증했다는 건 조선업이 다시 반등을 했다는 시점과 일치하거든요. 공교롭게 23년부터 고소득자가 급증하는 울산이 24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건 결국은 고소득자 추이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보유세를 건드릴 거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특히 똘똘한 한 채를 만든 세금 정책을 건드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상급지가 좀 주춤할 수 있는 그리고 풍선 효과 때문에 상급지 밑에 지역들이 좀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너무 벌어졌던 격차가 다소 좁혀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인이 되는 여건 안에서는 그 갈아탈 수 있는 타이밍이 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정부가 여론에 되게 민감한 정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민감한 얘기지만 지난 대선 때를 보면 민주당이 이제 서울에서 4개 구에서만 졌거든요.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에서만 졌습니다. 공교롭게 그렇게 4개 구에 졌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이 4개 구에 대해 규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 부채의식이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지를 안 해준 곳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고급 주택이 여기에 고가 주택이 여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보유세를 건드린다 해도 이들 지역에 핀셋으로 하는 핀셋 타격을 가하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에게 졌을 때 서울에서 31만 표 차이로 졌습니다. 전국에서 25만 표 차이로 졌거든요. 그 말은 서울에 졌기 때문에 전국에 진 거예요. 서울만 5대5였어도 이재명 후보가 그때 윤석열 후보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대선 때 문재인 후보랑 홍준표 후보가 붙었을 때는 그때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가 서울에서 143만 표 차이로 이겼거든요. 근데 그 다음 대선에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1만 표 차이로 31만 표 진 거예요. 복귀를 많이 했을 겁니다. 왜 졌을까? 서울에서 왜 이렇게 큰 패배를 크게 역전당했을까라고 했을 때 결국은 서울의 1주택자들을 그 보유세 측면에서 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에 졌다. 서울의 1주택자를 건드리는 건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최근 대선에서도 굉장히 우클릭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1주택자를 전부 적으로 돌리기보다는 최상급지에 핀셋 타격을 가하는 그러한 보유세 강화 정책을 구사한다고 봤을 때는 상급지가 그동안 많이 오른 것도 있고 보유세에서 집중 타격이 가해진다면 좀 상급지의 급등 현상, 하락은 아니더라도 급등 현상을 좀 주춤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결국은 공급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내년에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의 공급 감소폭이 35%거든요. 근데 수도권은 40%가 넘습니다. 거의 반토막 나는 공급 물량이. 특히 대구 같은 곳은 거의 공급이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방 부동산에 있어서 특히 지방광역시 반등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고소득자도 제가 좀 추이를 봤는데 대구, 부산 같은 경우 대구, 부산, 울산 이렇게 약간 영남권은 여전히 고소득자 비중이 생각보다 높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그런 고소득자 중심이 돼서 지방광역시 상급지부터 오르고 이미 오르고 있지만 그리고 그것이 풍선 효과로 지방 부동산 광역시 중급지까지도 순풍이 도는 그런 상황도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보유세 강화가 지난 대선에서 졌던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쪽의 고가주택을 타겟팅한 보유세 강화가 되지 전체적인 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거지만 금리가 지금보다 조금 오를 수도 있다는 점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런 부분은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구축이라도 수도권 역세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 인구 감소도 이제 예고된 미래고 고령화도 이제 예고된 미래인데 일본의 사례를 봤더니 이제 고령화 사회가 심화될수록 역세권이 더 가치가 더 오른다고 합니다. 물론 원래도 높지만 왜냐하면 고령자분들이 거동이 이제 자유롭지 않은 분들이 점차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대중교통을 사용하기 쉬운 위치로 좀 더 여건이 될수록 몰리는 경향이 짙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역세권의 가치가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아무 역세권이나 고르면 안 되는 것이 결국은 일자리가 중요해지거든요. 결혼 안 한다 하지만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 중에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남학생을 이제 추월한 게 2011년부터였거든요. 2013년부터 2013년부터 20대 여성의 고용률이 20대 남성의 고용률을 추월했습니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그 대학 진학률이 점점 격차가 벌어지면서 지금 5, 6% 정도 여학생이 높고 20대 여성의 고용률도 20대 남성의 고용률과 차이를 조금씩 벌리면서 지금 비슷하게 5, 6% 높습니다. 이 말이 뭘 의미하냐면 결국 결혼을 해도 맞벌이 부부가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한 명이 일하는 가정과 두 명이 일하는 가정은 아무래도 두 명이 일하는 가정이 더 직주 근접이 중요해지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맞벌이 가정의 증가는 직주 근접의 중요성을 더 높인다라고 본다면 일자리가 있는 지역으로 가는 노선의 역세권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일자리가 있는 지역의 역세권은 이미 많이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노려야 될 것은 그러한 쪽으로 접근이 되는 노선이 생기는 새로운 역세권이 되는 거. 예를 들어 신안산선, 그 다음에 송도랑 판교에 있는 월고 판교선, GTX-A 이러한 곳들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으로 노선이 이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짓고 있는 이러한 곳들이 새로 역세권 단지가 되는 곳들을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오를 수도 있다. 시중금리가. 그러한 가능성도 고려하고 사실은 살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소득이 감소하거나 실직을 하거나 또는 이제 출산을 하게 될 경우 이러한 여러 가지 변수에도 버틸 여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DSR 기준으로 30% 이하가 적정하다고 저는 보지만 소득이 안정적이다. 변수가 없다.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적거나 실직할 가능성이 적거나 출산 계획이 없다거나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변수가 적을 경우에는 30% 이상도 좀 고려해 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사실은 정답이 있을까 싶긴 한데요. 결국 자기만의 원칙이 필요하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그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수준이 중장기 평균 아래거나 또는 전세가율이 중장기 평균은 크게 다르지 않는 수준이라면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결국 펀더멘털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잠깐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인구 감소를 제가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구 감소되면 아무래도 주택시장, 부동산의 파이도, 전체적인 파이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 더 심해지고요. 제가 단연간 통해서 자주 얘기했던 그 예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수지에서 이제 물고기들이 각 저수지에 여기저기 퍼져 살고 있지만 가뭄이 오면 외곽 지역부터 말라붙게 되죠. 외곽 지역에 있는 물고기들은 빠져나오지 못하면 죽게 되는, 물고기들이 가뭄이 올수록 수심이 깊은, 부동산으로 치면 상급지 핵심지로 몰려드는 상황,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걸 인구 감소에 비유하면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뭐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 보면은 평소엔 자리가 꽉 차 있지만 명절 같은 경우 이제 많이 차들이 빠져나가면 사실은 주차장이 텅텅 비지만 각 동의 엘리베이터 앞에는 차들이 늘 넘쳐 있죠. 차들이 빠져나가도 부동산의 핵심지 각 동 앞에 엘리베이터 앞에 곳들은 늘 엘리베이터가 차들이 차 있는 겁니다. 앞으로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는 것은 기본적인 디폴트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러한 부분을 감안할 때는 아무 데서나 사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상황을 좀, 그러한 마인드 세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모두 막연히 생각하지만 실천에 옮기지 않는 부분이 사실 예고된 미래에 대한 준비거든요.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예고된 미래라는 건 결국은 세 가지거든요. 공급이 감소한다. 그리고 환율이 올라서 공사비가 계속 오른다. 공급이 계속 준다. 이 하나의 부분이고, 두 번째는 굉장히 돈을 많이 푼다. 세 번째는 인구가 감소한다. 이걸 합쳐보면 결국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부동산은 공급 감소와 유동성 강화의 양식을 먹고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은 그런 예고된 미래를 좀 감안해서 좀 움직이시는 게 이 채널을 보시는 시장 참여자분들이 고려해 보셔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